미국의 이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일단 간밤에 미증시는 상승을 했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금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국제 금값이 2,9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죠. 자, 관세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고요. 국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관세 얘기 자세하게 전해주실 텐데 그 이전에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이라고요. XAI, 오픈 AI 인수 관련된 뉴스 전해졌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요. 네. 방금 나왔는데 그 머스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그 오픈 AI를 9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1조 한 4,400억 원 정도에 인수하겠다는 그런 안을 그 오픈 AI 이사회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 머스크를 대변하는 변호인이 성명에서 그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수가 그 이제 경영권 통제가 성공을 하면은 그 머스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XAI하고 합병하려고 한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올트만하고 머스크가 그동안에 지금 뭐 소송 같은 거에서 계속 이제 기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사이가 좀 있었죠. 예, 어떻게 될지 그 2차전인 셈인데 조금 좀 주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어서 이 내용부터 전해드렸고요. 추가적인 내용 또 나중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이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발표한 데 이어서 상호 관세는 이제 화요일, 수요일 중에 뭐 계획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 내용 좀 정리해볼까요? 트럼프가 그 미국 프로풋볼 결승전 그 관람하기 위해서 이제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비행기 전용기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상호 관세 구상에 대해서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아주 간단하다. 그들이 우리한테 청구하면 우리도 똑같이 청구하겠다. 그게 전부다. 하니까 뭐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그냥 즉시 하겠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과하는 만큼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다. 예.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 뭐 이런 건데 간단한 내용이 아니죠. 네. 근데 어쨌든 즉시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네. 그 상호 관세에 대해서 모든 국가에 매기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호적일 거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건 조금 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우리하고 비슷한 관세가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을 이용하는 국가, 이건 이제 그동안에 이 표현을 많이 써왔는데요. 거기에는 상호주의가 작용될 거다. 근데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관세가 있는 곳에 있어서 예외가 적용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FTA가 있기 때문에 관세 상당 부분이 지금 철폐가 돼 있어서 혹시 다르게 대우될 수 있지 않나는 그런 입장이 시사된 건데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 성급하게 관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예외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 무역이나 관세에 있어서는 미국을 이용한다, 뭐 미국이 이용당한다 이런 표현을 상당히 좀 자주 썼었잖아요. 갈취하는 표현까지 썼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이용하는 국가 뭐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또 언급을 했고요. 유럽연합이 이 트럼프 관세 예고에 이례적으로 경고 성명을 내는 등 강력 대응한다. 경고 성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집행위원회가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네. 사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 유럽 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 통보는 아직까지 없었다 하면서도 그게 현실화되면은 유럽 기업 근로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응하겠다. 근데 지금 그 외신들이 이런 그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그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거를 그동안은 굉장히 꺼려왔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그 상호 관세 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경고 성명을 낸 걸 상당히 주목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렇죠. 보통은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는데 아직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네, 그 성명이 보면은 이제 특히 무역 투자 관계를 통해서 대서양 간의 어떤 그 생산 사슬이 있는데 이걸 고려하면은 관세는 비협법적이고 경제에 역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본질적으로 미국 사람들에 대한 세금이다. 그리고 기업 비용도 높이고 인플레를 부추겨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다 손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정당하지 않다 이런 것도 강조를 했죠. 그 유럽연합 무역담당 그 대변인도 어제 앞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그 여기 지금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특히 트럼프가 그 미국이 유럽
연합에 대한 무역 적자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08조 원이라고 얘기를 한 것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2023년 기준으로 대변인이 얘기한 걸 보면요. 유럽연합이 상품 부분에서는 미국의 흑자를 우리 돈으로 한 233조 원 정도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반면에 서비스 부분에서는 미국이 흑자입니다. 한 156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그 2023년 기준 미국의 그 유럽연합이 미국에 대해서 올린 그 흑자, 무역 흑자 규모가 518억 유로. 그러니까 3,500억 달러보다 훨씬 적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변인이 거기 덧붙이기를 이 수치에서도 나타나듯이 두 경제가 매우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니까 좀 잘해보자는 그런 것도 좀 슬그머니 덧붙였습니다. 유럽 쪽 뭐 주장이고 얘기긴 하지만 상품 부분에서는 EU가 흑자를 내고 있고 서비스 부분에서는 미국이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이게 보완하고 보완적이다. 있다. 이런 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강력한 얘기를 했죠. 일단 그 숄츠 총리가 이제 곧 총선이 있죠. 토론회 하면서 관세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외교적 표현을 빌리자면 1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응이라는 건 어쨌든 뭐 즉각 보복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의미죠. 한 거죠. 네, 마크롱 대통령도 인터뷰를 했네요. CNN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관세를 매기면 미국 물가가 오를 거다. 그러면서 유럽 연합도 그렇고 미국 모두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대응 준비를 할 거다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 외무장관이 어제 자기네 TV에 나와서 관세 위협에 주저하지 않겠다. 미국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대응하겠다. 이렇게 또 일단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어떤 사람들의 얘기 주목할 만합니까? 일단 관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고 강력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네. 선제적으로 상당히 좀 네. 강하게 대응을 하는데 유럽중앙은행 부총재도 어제 트럼프 관세가 지정학적 위험 외에 분명히 엄청난 불확실성을 만들어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덧붙이기를 공급망 충격이 심각할 거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본다. 그런 무역 전쟁은 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역시 좀 타협하자는 그런 여지를 강하게 비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유럽 쪽에서 미국이 이제 수입하는 제품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점도 좀 거론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기업들도 여러 가지 계획들 이제 준비하는데 바쁜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세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그거를 쭉 정리를 했는데요. 미국 수입에서 그 유럽연합이 그 차지하는 부분이 한 15%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해서 유럽의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들이 아주 전전긍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RWE 같은 경우는 CEO가 미국 내 그 풍력 태양력 발전도 줄이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 잘못하면 그들의 의도와 정반대 결과를 맞게 될 테라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만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서로 미국, 손해라는 유럽 거죠. 다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관세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부과될 것인가 우리가 다 기다리면서 네. 전 세계가 지금 사실 불확실성에 휩싸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골드만삭스도 보고서에서 그런 점을 지적을 네.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관세 자체가 아니고 불확실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가운데 지금 다국적 기업들이 수익률 악화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플랜 B를 지금 숙고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디아지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에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최소한 한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천억 원 정도 줄어들 걸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볼보 같은 경우도 수익률 악화를 일찌감치 좀 예고를 했는데 이게 관세를 반영한 결과인가요? 그렇죠. CEO도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유럽연합에 부과하는 관세가 한 2.5 내지 한 10% 수준이면은 어느 정도 감당은 가능할 수 있을 텐데 더 높아지면은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뭐 명품 업체 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쉘 같은 데도 그런 거에 대비해서 미국 내 증산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뭐 상호 관세에 대한 뉴스는 계속 전해지겠죠. 이 부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이야기 어제도 전해주신 바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굴욕이다, 아부 뭐 외교 예술이다 이런 표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좋았던 거는 뭐 모두가 인정하는 바인 것 같고 일본 내에서도 뭐 투자자들도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라고요. 블룸버그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일본 자동차 업계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UBS 신탁자산 CIO 얘기는 트럼프가 일본 자동차에도 관세를 매길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엔화 환율에 대해서도 양국 재무 당국자 간의 긴밀한 소통이 강조된 점도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방위비도 이시바 총리도 그랬지만 특별히 트럼프가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일단 시장이 좀 안도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철강 투자 관련된 분석도 좀 있습니까? 그렇죠. 네. 롬바르디 오디의 전략가 얘기도 일본의 대미 철강 투자 관련해서도 두 정상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 US 스틸도 지금 일본 제철을 인수하는 대신에 투자하는 맞죠. 쪽으로 이제 네. 얘기가 되고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안도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증시에도 좀 긍정적일 것이다 그렇죠. 이런 내용인가 일단은 봐요. 그렇다는 겁니다. 엔화 약세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동안에 많은 불만을 보여왔지만 이번에는 네. 어쨌든지 간에 환율 문제가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점도 그렇게 일본 전문가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렇다면 일본 정치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나 뭐 지지율과 관련된 부분에 좀 영향이 있습니까? NHK가 미일 정상회담 직후에 이제 조사해서 어제 그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시바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한 달 전보다 한 5%포인트 올라서 44%. 여기도 이제 조만간 또 선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다이바 증권 관계자 얘기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지금은 그런데 조금 더 입장이 강화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엔화가 안전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했고요. 그리고 미쓰비시 UFJ 관계자도 일본이 미국에서 더 많은 LNG도 사고 투자도 늘리고 하려면 달러 수요가 더 많아지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엔화 환율이 상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일단 미일 정상회담의 분위기 자체는 괜찮았다 이런 평가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관세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상호 관세 일본도 불확실성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타겟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트럼프 이제 상호 관세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드러나겠지만 그래서 일본 증시가 지금 좋기는 하지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진단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들어봤고요. 자, 이제 일본 모디 총리를 또 만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련 인도. 얘기도 전해주시죠. 이번에는 네. 이제 모디가 갑니다. 네. 인도 외무부 발표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부터 이틀간 가서 이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하는데 지금 모디도 가가지고 보따리를 많이 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무역 국방 협력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원전 문제 그리고 이제 관세 문제도 물론 다뤄질 걸로 관측이 됩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회상을 해보면 이 둘의 관계는 좀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나쁘지 네. 않죠. 네. 일기 때도 2019년에 모디가 갔었죠. 가지고 그때도 트럼프하고 아주 그야말로 브로맨스를 과시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조금 좀 상황이 달라졌죠. 일단 트럼프가 지난달 말에 모디하고 통화를 했을 때 네. 공정무역 필요성 강조했습니다. 인도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320억 달러 정도 무역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것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대선 때도 인도가 무역에서는 매우 큰 악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인도가 평균 관세를 좀 내렸죠. 특히 미국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대형 오토바이 수입 관세를 30%로 한 20%포인트 낮춰서 조금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유화 제스처를 보냈는데 일단 이번에 이제 이시바가 환심산 거를 보고 모디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벤치마킹할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미국 우선주의를 정말 가장 강력하게 좀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큰 흑자를 내는 국가는 다 어떤 적이고 좀 악당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일본하고 또 지금은, 인도는 네. 또 입지가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이 모디 총리와의 만남에서는 또 어떤 걸 주고받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원전 협력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거론이 된다고요? 네, 인도가 지금 원전을
더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뭐 GE라든가 뭐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전력공사 같은 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그 인도 외무차관이 밝혔고요. 특히 네.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하고 첨단 모듈형 원자로도 지금 협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는 보니까 우리는 이 명단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 그 2019년 1기 때 트럼프하고 모디가 상당히 브로맨스를 과시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게 이제 재현될지 지켜보죠. 네. 일기 때 이야기 나왔던 브로맨스, 이번에는 이 관세, 무역 아주 민감한 사항들이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과시가 될지 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가자지구 재건을 중동국의 일부 맡길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네요. 참 뭐 트럼프 얘기가 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는데 인정청소라는 비판도 나오고요. 그래도 전후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해서 재건하겠다. 뭐 거듭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낙 반발이 거센 걸 좀 의식한 것 같습니다. 가자 지역을 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중동국들한테 일부 개발을 맡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좀 이렇게 좀 유화책 같은 걸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유한 중동 국가들이 좀 이 개발에 자금을 대고 네. 참여를 하길 바란다,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사우디 얘기도 했고요. 네. 뭐 이집트, 요르단도 슬그머니 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이 이제 다 나가라는 거거든요. 네. 절대로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미국이 이걸 소유해서 하면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게 조금 좀 너무 거칠어서 그런지 개별 심사를 통해서 일부 팔레스타인 주민을 미국에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는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밤쯤이죠. 백악관에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을 만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빈살만 왕세자나 뭐 이집트 대통령도 만날 계획이 있다, 만날 네.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 했네요.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자기 뜻을 따를 거라고 하는데 지금 뭐 아랍연맹들이 뭐 지금 뭐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뭐 계속 견제를 하고 있죠. 그래도 계속 밀어붙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찌의 수장을 맡고 있죠. 이 머스크 CEO.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 업무를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다. 지금 사실 트럼프 2기 취임하고 나서 도찌 역할을 보면 실제로 뭐 좀 공무원도 좀 줄이고 이런 그렇죠.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 도지가 이제 정부 효율을 네. 그럴 얘기를 하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 저는 궁극적인 목표는 연방 정부의 인력을 대폭 최대한 줄여서 가능한 기술로 대체하라는 게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반발이 거센데도 정부 효율부가 방대한 그 연방 정부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접근을 그렇게 막 해서 인공지능에 주입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인간을 AI나 로봇으로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그거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최종 목표가 인력을 최대한 기계로 대체하는 거다. 이건 머스크가 한 말이 아니라 뭐 관련자가 한 말인가 봐요. 그러니까 익명 당국자가 그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행정 인력 같은 경우가 1순위로 교체가 될 거라는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연방 정부에서 워낙 기존 그 조직에서 반발이 거세니까 지금 있는 연방 정부 기존 IT 인력을 우회해서 정보 접근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백악관도 이거와 별도로 일부 부처, 뭐 국방부, 교육부 같은 걸 없애려고 하고요. 그런 기관 예산을 최대 60%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을 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귀띔입니다. 말 그대로 효율화를 시켜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것도 물론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인 건 인간 노동력을 좀 기술로 대체해보자.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이미 진행하고 네,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목표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나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지타운 대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없는 구조 조정인데 이렇게 되면 연방정부가 반부패 개혁 이전 19세기 후반으로 후퇴하는 거다.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 내심이 입법 사법부를 강한 행정부 밑에 두려는 거로 자기는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견제 균형인 원칙인데 이거를 위반하는 거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네. 도지에 대해서 연방 공무원들의 반발도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다라는 소식 들리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가장 최근 게 이제 네. 그 소비자 금융 보호국 이걸 이제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오바마의 유산인데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직원 100여 명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트럼프가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이 사람은 이제 평상시에도 소비자금융국장을 이거 금융보호구는 이거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거든. 이 사람한테 거기 국장 대행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머스크도 또 X에다 이렇게 뭐 안식을 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썼습니다. 네. 자전 지금 보면은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원래 연방 정부 조직을 줄이거나 이렇게 뭐 하면은 이게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효율부 지금 뭐 도지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서도 효율화를 시키기 위한 움직임, 거기에 반발도 거세고, 근데 일부 앞서서 전해주신 것처럼 노동력을 이제 기술로 대체하는 거, 네. 이런 것도 이 안에는 상당히 좀 내러티브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관련돼서 AI 일자리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노동기구 사무총장의 얘기인데 AI로 뭐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한 우려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특히 남녀 간의 일자리, 여기에서도 좀 우려가 나온다. 어떤 얘기입니까? 어제 파리에서 제3차 AI 행동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됐죠. 네. 거기 세션에 아이에로 총장이 참석을 해서 특히 남녀 간 일자리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AI 때문에 이제 자동화 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에서 여성 비율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남녀 간의 구직 격차가 더 확대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업 입장을 보면 사실 굳이 만약에 인간을 AI가 대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비용이 상당히 좀 적다면 그렇죠. 안 할 이유가 없다, 뭐 이런 분석도 여기에서 나오다 그렇죠. 봅니다. 네. 이 총장 얘기도요. AI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떤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새 일자리가 생겨도 대체로 임금이 낮고 보호가 잘 안 되는 그런 직업군이 더 많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노동조합 연맹 관계자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드라마 작가, 콜센터 직원 같은 경우가 더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AI가 등장할 때부터 사실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았죠. 지금 국제 네. 노동기구 전망을 보면 AI가 전 세계 일자리 한 2.3%, 한 7,500만 개 정도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총장 얘기가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보호 시스템도 필요하고 이제 재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볼 때 문제는 AI가 인간 일자리를 빼앗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더 화급한 게 여기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 개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네.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실리콘밸리에서 하이 에이전시라는 개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런 보도인데, 사실 저도 어제 읽기는 했었는데 하이 에이전시 좀 어렵더라고요. 어떤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어서 네.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걸 의미를 하는 건데요. 지금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를 보면은 한동안 기술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는 셀프 스타터라든가 디스럽터, 이제 창조적인 파괴자,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이제 인재들이 많은데, 이제는 이제 그것보다 한 단계 넘어서 나는 하이 에이전시형 인간이다, 이런 걸 또 강조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인재상이라고, 기업이 원하는 그렇죠. 이제 인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새로운 인재상, 좀 각광하고 있는 인재상으로 이제 하이 에이전시. 그래서 비즈니스 네. 인사이더가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사례로다가 작년 이후에 X하고 레딧 같은 데서 이 하이 에이전시 언급이 한 500%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구직 공고에서 하이 에이전시 인재를 찾습니다, 이런 표현을 즐겨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아까 소개해 주신 걸 보면 좀 안 좋은 환경에서도 이걸 좀 뛰어넘으려는, 극복하려는 어떤 적극적인 자세, 이런 거니까 완벽한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걸 오히려 만들어가려는 적극적인 자세,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주목하는 인물이 이제 머스크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같은 거 처음에 다들 저거 되겠어 했는데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왔죠. 네.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그야말로 그 직관적이고 거침없는 결단력을 가진 대표적인 하이 에이전시형 인간 리더로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머스크의 지금까지를 보면 긍정적인 면도 물론이지만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지나치게 자기가 주도해야 되고 규칙을 무시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예로 또 다른 예로 기억하시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 CEO가 그 출근길에 살해됐죠. 그 용의자도 이런 극단적인 하이 에이전시의 대표적 부작용 사례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기업들은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그 하이 에이전시형 인재를 선호하는 추세가 지금의 대세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이제 뉴스도 저희도 매일매일 이제 전해드리다 보면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가 거의 뭐 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다수인데, 자, 이렇게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특히 정책 관련된 얘기들, 뭐 여기에서 관세 관련된 얘기 최근에는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정책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민자 관련된 그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여기에 어떤 지지율 이런 것도 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국 CBS하고 유거브가 지난주 조사에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네. 그 일단 트럼프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3%, 부정적 평가가 47%. 그러니까 일기 때는 요때쯤 지지율이 44%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전 70년 전 그 전임자들에 비해서는 많이 낮지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불법 이민자 추방도 찬성이 훨씬 많은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트럼프가 대선 공약을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는 70%. 반면에 물가에 너무 신경 안 쓴다. 66%. 좀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도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항목들이 많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질문도 있었나요? 인플레 네. 질문도 뭐 식료품이라든지. 물가를 네. 충분히 다루고 있다는 답변은 31%밖에 안 됐습니다. 네. 66%는 물가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불만을 표시를 했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민 규제에 대해서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는지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만 특히 골드만삭스가 미국 성장을 좀 저해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분석을 했네요. 네, 네. 그 이안 해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그저께 분석 노트를 냈는데요. 지금 현재 트럼프의 그 이민 정책을 보면은 그 미국에 들어오는 순 이민자가 한 100만 명 정도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GDP가 한 0.4% 가량 낮아질 수 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280만 명이 들어왔다는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불법 이민자 막 추방하고 하니까 고용도 움츠러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되면은 인플레 우려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제뉴스도 다양하게 정리해봤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지그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